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군대일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기술과 문화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패권이 만들어낸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패권은 따로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힘입니다. 누가 거래의 기준을 정하는가? 누가 돈의 규칙을 정하는가? 그리고 누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가?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를 설계하고 주도해온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달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4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기 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은 달러를 금에 연결하고 다른 나라에 통하는 달러를 중심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은 외국의 통화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일정한 비율로 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가 거대한 경제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미국이 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칩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칩이 바로 달러였습니다.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달러의 중요성이 커졌고 각국은 국제결제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필요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이 확대될수록 달러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중심에 미국의 통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권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패권은 단순히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유지되는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힘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파일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연결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금융에서도 비슷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와 기업이 많아질수록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고 달러로 거래되는 금융시장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71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면서 기존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이 무너졌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달러의 국제적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국채시장, 국제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은 그 종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둘러싼 신뢰와 시장, 제도와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달러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가 갖기 어려운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 중앙은행이 달러를 필요로 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 미국은 자국 통화로 국제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달러를 찍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려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금융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패권을 바라볼 때 군함과 전투기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결제망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금융시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계가 어떤 통화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자산으로 이동하는가? 이런 것들도 패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강력한 국가는 게임에서 계속 이기는 국가만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2009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투자 자산으로만 보면 이 변화의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더 독특한 점은 누가 돈의 규칙을 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법정화폐에는 발행 주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정부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출발부터 다른 규칙을 선택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도 없습니다.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래와 소유권은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국제금융과 무역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트코인의 역할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크고
일상적인 회계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의 규칙을 반드시 국가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상품 이상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는 국가들이 모여 세계 통화 질서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정부 간 회의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익명의 인물이 백서를 공개했고 2009년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국가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강제로 보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 확산됐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 통화 시스템에서는 국가와 중앙은행이 중심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프로토콜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개인 주권 자산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직접 관리한다면 은행 같은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않고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 키를 잃을 수도 있고 사기나 해킹을 당할 수도 있으며 거래소에 맡긴 자산은 거래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거래소와 금융기관, 세금과 법률을 통해 비트코인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금융자산과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특정 국가 하나가 마음대로 중단시키거나 공급량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중앙기관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개된 규칙과 분산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앙기관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가격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룰을 정하는가? 달러에서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공개된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은 출발부터 전혀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경계하던 기존 금융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일부 기업과 기관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2025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다루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국이 비트코인에 패배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기존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없애는 대신 자신의 제도 안에서 다루기 시작했을까? 수요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시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주고받던 실험적인 전자화폐로만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패권이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패권이란 무엇일까요? 군대가 많은 것일까요? 경제 규모가 큰 것일까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두 패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누가 거래의 기준을 정하는가? 누가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산과 선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는가? 이 질문으로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드시 달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유일한 돈이 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든 돈과 국가가 관리하는 금융 시스템만 존재하던 세계에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 없이도 작동하는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오늘 얼마 올랐나만 보고 판단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내일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기업의 참여입니다.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변화는 가격 차트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만들어진 질서도 하루아침에 세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달러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역시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금융 질서의 일부로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금과 비슷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확신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돈의 규칙은 누가 정하게 될 것인가? 국가일까요? 중앙은행일까요? 시장이 선택한 네트워크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화폐 경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가 돈을 발행하느냐의 경쟁을 넘어 누가 돈의 규칙을 설계하고 누가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경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진짜 의미도 가격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보다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개인은 자신의 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오랫동안 중심에 있었던 화폐 시스템에서 개인과 네트워크의 역할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가 이미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에 10% 움직이면 놀랍니다. 폭등하면 환호하고 폭락하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훨씬 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금융기관의 태도가 달라지고 국가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봐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의 룰을 누가 만들 것인가? 그 룰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인가? 패권의 본질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힘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 역시 단순한 코인의 가격 경쟁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운영체제를 둘러싼 아주 긴 경쟁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격의 변동성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변화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에는 민감하면서 패권의 변동성에는 무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격 뒤에서 누가 룰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